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정치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당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각수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까지 열려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고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혁진 변호사께 듣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작년과 올해 여당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대통령실의 위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당의 위상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분열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진짜로 기자회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봉합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당대회까지는 그냥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 점점 그냥 소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란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는 끝나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이렇게 또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과 윤석열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은 그 가운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때 그때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의정 갈등 문제 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풀려고 시도했다거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을 결국은 다 경선을 붙여서 대부분이 결국 낙선하게 만들었다던가 마지막 장해찬 노태우 후보 공천 취소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대권을 위해서 총선을 활용했구나라고 하는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영부인 문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권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진상규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됐다는 거고 전당대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가 잠복해서 내부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 전국이던 지난 1월이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안팎에서 사과 압박을 받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5건의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먼저 1월 15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통화해보면 어떨지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9일에는 사과를 하면 책임론이 일 수도 있다. 대선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23일에도 김경률 발언에 가슴이 아팠지만 말씀 이해하려고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25일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줬는데 제 잘못에 기인해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 또 그 밖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탓이다. 부족한 사람이라 송구하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런 문자를 지금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문자의 내용을 놓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친윤계와 이른바 친한계가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친윤계 인사 측에서는 5차례에 걸친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가 거듭해서 사과 의지를 밝혔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자의 취지였다.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자를 사과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는 사과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취지다. 그 근거는 이후에 불거진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5개 문자 메시지, 5차례 문자 메시지를 놓고 지금 친윤계와 한동훈 후보 측 해석이 엇갈립니다. 윤준지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이 사과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건희라고 한 개인의 그 입장에서 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적 네.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의미에서 당사자의 사과,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밝힌 대로 이미 용산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개인이 직접 자신의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사과를 종용한 것처럼 또 나중에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네. 사과를 끌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사과는 본인이 하면 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상의하느냐라고 하는 또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메시지 저도 뭐 한번 꼼꼼히 봤거든요. 네. 언론에 나온 것을. 그러니까 결론만 따진다고 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후보 시절에 사과를 한번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망설여지지만 어쨌든 당에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 나는 사과하겠다. 이게 저는 결론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문자의 전체적인 맥락이 사과를 한다, 안 한다 네. 이걸 떠나서 본인은 비대위원장이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사과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정치와 역사에서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108석보다는 더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지적한 대로 그 한동훈 후보의 공식, 비공식 따지다가 사과의 길을 날려버린 어떤 무책임한 어떤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냐라고 저는 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것이 선동 목적의 전대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한동훈 후보 측 박정훈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익십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문자가 유출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 이번 전대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문자를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인데 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행위다. 문자를 공개하거나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 대통령실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전대를 2주 앞두고 2, 3주 앞두고 이렇게 그 밝힌 것 자체가 드러난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자 이야기는 언제 나왔느냐? 1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1월 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랑비 전략이라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2월 말에는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성민 후보,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이 160석 얻는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110석밖에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쫙 퍼져 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2월 말 3월 초까지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3월부터 이종섭 대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팍팍팍 떨어져가지고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고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왜 문자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문자가 오픈이 되고 원희룡 후보는 문자를 다 공개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문자가 공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그 낭패를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부인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여당 전당대회 하는데 영부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빨리 이런 부분들은 수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수환 평론가님. 이거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뭐 대통령실도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두 차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38 전당대회 때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는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을 놀려서 초재선들이 결국 대통령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나경원 후보 주저앉히게 만들었다. 일종의 당정 개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징계위 회부에서 결국은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하고는 서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한참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영부인이 그 한동훈 후보하고 나눴다고 하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흘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친윤계 의원 그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거나 아니면 문자를 전달받았다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왔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 의심을 하는 거,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거는 즉히 상식적이다. 이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저는 어떤 그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동훈 그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정치인이죠. 법무부 장관 지냈고요. 국정 2인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부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이전부터 뭐 카톡 문자 300회 넘게 주고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이였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싹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부인한테 모멸감을 줄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결국은 개인적인 사심이 있거나 욕심이 있었을 거야. 이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전당대회 결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감정적인 폭발, 감정선을 자극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나는 거는 영부인 문자를 누가 공개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땐 공개 못할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러다가 결국 끝나는 공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확전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한마디가 있었다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후보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사과 모드로 총선이 치러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수용으로 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이것이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 측은 당시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과가 불가하다는 여론이 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윤준희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면 지는 것이다.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공세의 빌미를 준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가 있어야지 이 국면이 수습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격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은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당사자의 사과를 많이 바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봤을 때 만약 그때 사과를 좀 진중하게 했더라면 그래도 국민들의 뭔가 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좀 돌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은 나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또 사실은 사과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을 수 있으나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는요, 그 민주당이 봤을 때 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요소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면 진다, 뭐 어쩐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들 사과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거냐면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냐지만 이게 당대표로서의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정무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에 아주 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사과를 이끌어냈었다고 하면은 저는 총선의 어떤 구도가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많이 고전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해석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해서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황운여 비대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언행, 선관위와 윤리위를 통해서 즉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은 당 결속이 아니라 분열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까지 나가서서 후보들의 어떤 격한 공방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오늘부터 합동 연설회 TV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윤주진 대표님, 지금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3명의 후보 간에 이른바 해병특검법을 놓고서 전선이 그려졌었고 이번에는 또 문자메시지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진 합동연설회 TV 토론 어떤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문자메시지 이른바 익시 파동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갈등 프레임을 원희룡 후보 측에서 매우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끝장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당원들과 지지층이 이렇게 너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어떤 당권 여론조사의 추이에 따라서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강 두 후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자제하는 모습으로 가겠지만 만약 당원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측에서 더 강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TV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3명이서 1명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3명 뒤에 또 1명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영부인의 그림자가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부인한다고 해도 영부인이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 당원들, 뭐 저 같은 유권자, 저는 유권자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3명이서 1명을 공격하는 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난처하고 불쌍해 보인다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의 인기는 훨씬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고 원희룡 후보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한동훈은 배신자다, 영부인을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변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의 지금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 한각이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영부인까지 소환을 해서 내부 권력 다툼을 벌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될 명분이 쌓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가까운 인척이나 가족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총선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없다 밝혀봐라 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됐든 누가 특정 세력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총선에 당무 개입을 한 것이 유죄로 밝혀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 간에 완전히 이 감정적으로 거의 분당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금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총재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내세울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메시지는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비전을 구현시킬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소신이나 계획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야권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이제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이재명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싸우는 야당의 모습, 그리고 민생정당으로서 정치적 비전을 가진 정당으로 가는데 중심이 돼서 끌고 가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일극체제 비판을 수그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김두관 전 의원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장관, 도지사, 특히 도지사 때는 험지에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진의 정치인이죠.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는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해가지고 혼자 전국을 돌면서 저를 대표시켜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라고 비난받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경쟁적으로 하면서 또 법적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물어보고 또 정책, 민생 살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점검하고 또 본인의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에서 비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부담 주고 안 좋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도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정으로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후보가 나와서 네. 경쟁을 하는 것이 맞죠.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당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어떤 정치와 대권 가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성가시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 김두관 대 이재명 구도가 딱 그려지는 순간 본의 아니게 김두관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김두관 전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인 만큼 비중이 있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뜻하지 않게 상당한 정치적 스타가 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극체제를 유지하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를 저는 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강한 야당 그리고 핍박받는 야당 대표의 그 상징성을 자신에게 온전히 다 이렇게 그리고 싶을 텐데 김두관 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또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과열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검사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 먼저 이 부분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국면 전환 쇼는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느냐? 재작년 2월에 불거졌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2년하고도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그 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했는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온갖 실무적인 것들을 다 담당했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고 충분한 증거에다가 증언까지 계속해 왔는데 검찰이 너무 미적미적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좀 덮던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적미적한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제 소환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익위에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게 작년 8월이었고요. 검찰이 작년 10월이었었죠. 10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하필이면 지금 이 국면에서 왜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날짜도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석도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 뭐 조만간에 소환 조사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뭐 방침이라는 것까지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벌써 검찰 인사가 날 때 이른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르는 그런 이제 인사를 낼 때 그때부터 사실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같이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소환 조사랑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거랑 공교롭게 시기가 대략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좀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검사들의 탄핵소추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총장하고 검사장급 인사들이 집단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직공하듯이 정면 공격하듯이 소환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 듣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사 탄핵 문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탄핵 발의한다고 하는 4명의 검사 각각의 사유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하는 공무원 신분에서 집단 반발하는 행태가 적절한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야권에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검찰이 그걸 일종의 겁박하기 위한 용도로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해산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관심을 모았던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인데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의혹과 다른 부분이 여러 부분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됐다 이런 점을 밝히기도 했고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 요구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경찰의 발표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까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윤주진 대표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정치권의 공방을 통해서 다뤄졌던 여러 사실과 달리 네. 여러 내용과 달리 실제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이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쨌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네. 매우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명쾌하게 논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것은 법조인 4명, 교수 5명, 또 외부 인사 2명으로 이루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또 결과와도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정치권의 좀 소모적인 공방은 좀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검찰 불송치 결정 내려졌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작전 통제권이 사단장한테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작전 통제권은 육군 사단장한테 있었던 거지 임성근 사단장한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그다음에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안 된다. 결국 이런 내용이고요. 법리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윤주진 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수들과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불송치하는 것으로 권고를 갖다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심의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이러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그토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 줬는데 경찰이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걸 엎을 수 있었겠는가.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아무 혐의 없다고 여권에서 그토록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그냥 수사 소신껏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제7포병대대장하고 11대대장이 서로 전화통화하는 내용이 녹취록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차상병 실종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물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대대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공보활동 얘기하면서 물에 들여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수중수색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장화 높이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허리 높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대대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애초에 물에 들여보낸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합니까? 공보 걱정했습니다. 사병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생존 사병들이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게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사병들이 바깥에다가 얘기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게 임성근 사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밖에 해석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경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군사보훈법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얘기했거든요. 왜 혐의자 특정했냐고 얘기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2명만 혐의자 특정했잖아요. 경찰은 또 6명이 혐의가 있대요. 그럼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혐의자 특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혐의자 다 특정하고 경찰이 수사 결과가 맞다고 하면은 그럼 군은 부실 수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러면 다시 수사할 겁니까? 전 특검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으로 가겠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단장은 그러니까 사단장 직속 부하인 여단장도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사단장처럼. 그러니까 둘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송치했습니까? 또 이것은 듣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정찰이다. 그리고 뚝 아래 내려가서 바둑판으로 수색 정찰해라.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가슴 장화까지 신어라.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임성근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이러한 진실을 더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관철해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사색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